(1300여 년 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시체는 다리 밑에 매장됐다. 피살자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었다. 소정방. 여러분, 소정방이란 이름 알고 계시죠?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점령했던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 그런데 바로 그 소정방이 신라에서 피살됐다. 아마 이 사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피살 사건은 단순히 떠도는 전설이 아니라 분명 우리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연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태종춘추 공편에 실린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고전에 말하기를 소정방이 이미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토벌하고 또 신라 정보를 모의하며 머물러 있었다. 이에 김유신이 당나라 병사들에게 주연을 베풀면서 짐새의 독을 먹여 모두 죽여 구덩이에 묻었다고 한다. 지금 상주 경계에 당교가 바로 그들을 묻은 장소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소정방을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죽인 후 시체들을 어디에다 유기했는지까지, 게다가 살해할 때 쓰인 독의 종류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건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역사서에는 전혀 이런 사실이 나와 있지 않아서입니다. 당나라의 대장군인 소정방이 신라에서 피살됐다면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었을 텐데 왜 유독 삼국유사에만 이 사실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 소정방 피살의 미스테리를 굳이 추적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피살 사건이 당시 신라와 당의 관계와 삼국통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정방의 피살 기록이 사실인지 당시의 현장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방에 시체가 묻혔다는 당교. 과연 실제 했던 달이었는지 확인해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이 동네에 그 당교라는 게 있습니까? 예, 이 동네 이름이 당교입니다. 동네 이름이 당교라고요? 예, 이 다리가 이 근처에 있다 그러는데 예, 연음에 있습니다. 연음에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요? 예. 지금 어, 당나라 뗀 놈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사방에 복병을 하고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떼딸이라고 말이 일하는 것도 또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마을 노인들의 안내로 당교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이쪽이 지금 이게 당교입니까? 예, 당교인데 당교라고 하지만은 여기가 떼딸입니다. 떼딸이. 떼딸이요. 예, 근데 이 다리 모양이 아닌데요? 옛날에 여기 떼딸이가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만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콩쿠리를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 언제예요? 작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제는 완공이 거의 됐지요. 다리가.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당교는 상주와 문경을 잇는 경계 지점에 존재하고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했던 다리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땅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에서 그 삼국통일 때 당나라 군사를 여기 몰살시킨 바로 곳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당교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떼딸이라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그 삼국유사뿐이 아니고 이 지역 사람들은 호도가 전설로 듣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교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을까? 문경시청엔 당교 사적비가 세워져 있다. 다리가 묻히게 되자 시청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비문엔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 당의 소정방을 물리친 역사적 다리라 쓰여져 있다. 시청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당교의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뙤다리라 부르는 당교. 김유신 장군이 당나라 군사와 소정방을 살해해 묻었다는 사실이 지명과 함께 13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소정방 피살에 단서를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고려사엔 지금의 충남 예산군에 속하는 대흥현 대잠도에 소정방 사당이 있고 해마다 봄, 가을에 향과 충문을 내어 제사 지낸다고 기록돼 있다. 충남 예산군 봉수산 기슭. 기록상에 나타난 소정방 사당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기와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예. 이게 기와장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기와장들은 예. 맞네, 기와장이. 예, 기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기와장을 보면은 이 어골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골문 문양을 가진 기와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그 기와의 그 문양이 됩니다. 또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골문이에요. 고려시대 기와장이 되어 있고 바로 이 건물 자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어떤 그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려시대 때 그 기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밭으로 변해버린 사당터. 그러나 개간을 하며 쌓아둔 덤불 속엔 주춧돌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와 문양이 발견된다. 고려시대에 세워진 소정방의 사당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31년에 쓴 이약수 선생이 쓴 시문집에 보면은 봉령산의 동쪽에 소정방 장군의 사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봉령산은 저 뒤에 있는 봉수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봉수산의 동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편찬된 여지 도서에 보면은 대흥현의 서쪽 삼리 지점에 소정방 사당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아가 지금 이제 앞쪽에 있는데 그로부터 대략 삼리 지점에 이 소정방 사당이 있었다는 그런 그 터하고도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엔 제 소정방 장군문이 실려 있다. 당시 경주 밀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정방에 제사를 지내며 쓴 제문이다. 장군은 불행히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수레가 서쪽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므로 사당이 이곳에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원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레를 뜻한다. 소정방이 서쪽, 곧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래서 유사, 즉 사당이 이곳에 남게 됐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객콘, 즉 떠도는 영혼이란 말에서 소정방이 신라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규보 선생은 고려 무신정권기의 그 인물로서 상국유사를 지은 이련선사보다도 한 7, 80년 앞선 시기에 이제 이 제문을 그 작성을 했습니다. 이 제문의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소정방 장군이 신라에서 이제 전몰했다는 사실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그렇게 모두 인지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정방이 신라에서 피살됐다는 증거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객콘으로 떠도는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저 멀리 서쪽 중국 땅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사당을 세운 것이다. 사체 유기 장소가 바로 올 봄까지 문경 지역에 남아 있었다. 소정방의 객콘을 달래주기 위한 사당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명확한 피살 흔적들로 보아서 이 삼국유사에 담겨 있는 그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의 역사서인 구당서에는 이 소정방 죽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정방의 죽음에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봉 2년 667년 나이 76세에 졸했다. 죽었다. 이 당 역사서에 졸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소정방이 중국에서 병 등의 자연사로 죽은 것이지 신라인들에게 피살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밝힌 삼국유사의 기록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당 역사서의 기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소정방은 나라에 공이 있으므로 포증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대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원래 당에서는 공신이 죽으면 그의 사후 갖가지 포상을 해주는 게 관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공신이었던 소정방이 죽은 후에는 신하들이 그에 대한 포상 부분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황제가 신하들을 꾸짖는 그런 구절입니다. 도대체 왜 신하들은 소정방의 포상을 이례적으로 건의하지 않았을까요? 소정방,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한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당 제국의 자취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당의 천하통일의 꿈은 바로 이곳 장안에서 출발했다. 당태종. 그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위협하던 북방의 유목민 돌궐을 제압하고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까지 정복전쟁을 펼친다. 그에게 남은 건 고구려뿐이었다. 소정방은 바로 이 고구려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장수다. 당나라의 대고구려 정책이 이제 그 교란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소규모의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이제 수상으로 육상으로 해 가지고 고구려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작전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럴 때 바로 이제 영주 도독으로 했던 정명진을 따라서 이제 중랑장의 자격으로서 그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장군으로 이제 발탁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당나라에서 상당히 어떤 그 군의 그 장군으로 이제 발탁된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그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계기로 된 거죠. 이렇게. 장군으로 발탁되면서부터 소정방은 계속된 정복 전쟁에서 큰 공적을 올리게 된다. 당의 대규모 영토 팽창 시기에 맞춰 소정방은 서돌궐을 정복하고 660년 돌궐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을 생포한다. 그리고 백제까지 정복하여 최고의 전공을 기록하게 된다. 이 업적으로 그는 좌효위 대장군이라는 관직과 함께 형국공에 봉해진다. 封王者在唐朝时候啊，开始是宗室封王，后来一度凡是宗室封王爵的，一律降为公。那么这个公啊，就是和地位是最高的了。 형국공이란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던 소정방. 그런 인물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당서에 나와 있는 인물 열전편. 역시 소정방의 열전도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단지 죽었다고만 돼 있는 것이다. 庆等不言，史书里头陪葬没有谈到，也死后也没有说是有别的什么待遇，就比较奇怪。 현지인조차 이상하게 여기는 소정방의 죽음에 대한 기록. 그렇다면 다른 인물들의 경우는 어떨까? 소정방과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유인괴. 돌궐 정복과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장수다. 그가 죽자
황제는 3일간 조회를 열지 않고 신하들에게 문상을 하게 했다. 그리고 황제의 무덤인 건능에 함께 묻게 하고 시급 300호까지 하사하는 융숭한 예우를 하고 있다. 역시 당서의 열전에 나타나 있는 설인귀. 소정방과 같은 시기에 당태종을 따라 고구려 공격에서 공을 세운 장수다. 병졸. 소정방과 달리 설인귀는 병으로 죽었다는 사인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그가 죽자 나라에서 직접 상여를 만들고 가족들에게 역마까지 제공하여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예우하고 있다. 왜 지위나 전공에서 소정방과 비슷한 이들에겐 장례 예우를 후하게 해주고 있을까? 당 고종의 능이 있는 건능. 이곳에선 황제의 무덤뿐 아니라 태자나 공주 등 황실의 친척 그리고 주요한 공신들의 무덤도 함께 발견된다. 죽었을 때 후한 장례 예우를 받았던 유인괴의 무덤도 이곳에 배장돼 있다. 唐王朝他陪葬公产，他分院监前史，他是在陵园里边给你撕一块墓地，表示两层含义，一个是表示对你的恩宠，另外也是对你一个战功，就对你一生政绩的一个肯定。 나당 전쟁에 참가해 패배했던 이근행의 묘 역시 근처에 있다. 정복 왕주였던 당 제국.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며 충성스런 장군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융숭한 장례 예우와 함께 황제의 무덤에 배장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삼국을 멸하고 최고의 전공을 쌓은 소정방의 무덤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고향에는 무덤이나 흔적이 남아 있을까? 당서에 기록돼 있는 소정방의 고향 기주 무. 오늘날 북경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这里是叫什么村？苏家庄。苏家庄。那个你们知道有叫这个那个苏定方？咱说不知道。你要人家不知道，你可知道？墓地也不知道。底下埋的谁知道呗？ 소정방은 이 작은 시골에서 배출한 최고의 인물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정작 고향 사람들은 그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 이 마을에도 역시 소정방과 비슷한 지위를 누렸던 다른 인물들은 분명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한나라 때 재상이었던 도영의 무덤. 이 지역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 소정방과 도영. 하지만 도영의 무덤만이 사적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최고의 전공을 쌓은 소정방. 그러나 생전의 화려한 업적과는 달리 그의 죽음에 대해선 미스테리만이 남아있다. 중국 땅 그 어디에서도 소정방의 죽음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고 왕 바로 아래 지위에까지 올랐던 소정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도 없고 그의 죽음에 관한 어떤 흔적도 없다. 혹시 당에서는 이 대장군이 신라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서 일부러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실제로 당서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그 사실을 일부러 기록해서 뺀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의문들은 바로 소정방이 신라에서 피살됐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신라가 소정방을 죽였다는 사실을 의심해보는 것은 바로 동맹국이던 당과 신라의 관계 때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던 때 신라의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해 당에 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고구려 정벌을 꿈꿔오던 당나라는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3만의 대군을 파병합니다. 이때 이 백제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 당나라의 총사령관이 소정방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대장군은 김유신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은 왜 소정방을 죽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면 의문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덕적도 소정방이 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지역이다. 당고정의 명을 받아 백제 점령군의 총사령관으로 산동반도를 출발, 덕적도에 진을 친 것이다. 요거는 글쎄 잘 보이는데 요건 절제사 김공학성. 덕적도는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수군도 이곳에 진을 쳤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충청도나 황해도 이쪽을 연계할 수 있는 아주 거점 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제를 정벌할 적에 소정방이가 여기 요지이기 때문에 군사를 여기다 주둔시키고 뭐 13만 대군을 끌고 가지고서 여기서 소야도에다 직접 그 소정방이는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아마 많은 사병들은 아마 이 덕적도 군도 전체에 아마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 일대에 주둔한 소정방. 신라는 태자 김범민과 김유신에게 병선 100여 척의 식량과 군수물자를 싣고 맞이하게 한다. 이쪽으로. 네, 이렇게 교정했다는 거거든요. 소정방에 본영이 설치됐던 소야도에는 이때 신라로부터 군수물자를 보급받은 장소가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명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여기가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쏘면은 여기가 항상 나는 데거든 여기가. 그렇게 감이다 이거 나왔다 왔다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정방이가 저기서 위에 뜯어서 이 감으로 건놨다고 그래가지고 소정방이가 그래서 학교를 진을 쳤다고 그래서 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소정방에겐 무엇보다도 신라의 군수 지원이 절실했던 것이다.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병참선 문제, 양식을 운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덕물도는 그러한 작전 기지로서 신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대백제 작전에 있어서도 작전 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이 시작된다. 소정방의 당군은 서해안에서 백마강으로 진입하고 신라군도 황산벌을 거쳐 진격한다. 사비성 앞 웅진구에서 합류한 양군. 하지만 만나자마자 소정방과 김유신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 신라와 당이 합류하기로 한 날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소정방이 신라 장군 김문영의 목을 베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김유신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차라리 먼저 당을 치겠노라고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이 사건은 나당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예고하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김문영 사건은 표면상으로 본다 하면은 작전 기일이 며칠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신라군의 기세를 꺾고 또 작전 지휘권까지도 한몫에 관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던 것을 김유신이 간파했기 때문에 반발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비성은 함락되어 소정방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의자왕은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의자왕은 소정방의 손에 의해 태자 부여용을 비롯해 12,000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가 결국 북망산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다. 700여 년간 지속된 백제의 역사는 끌려가는 의자왕과 함께 백마강의 깊은 물길 속에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백제를 차지한 소정방은 전후 처리 문제로 김유신과 또 한 차례 갈등을 겪게 된다. 소정방은 백제 땅을 떼어 신라의 김유신과 김인문 등의 장군들에게 시급으로 지급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김유신은 이런 소정방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표현은 비록 완곡했지만 신라왕이 아닌 소정방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땅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당은 김인문과 김유신에게 백제 영토 일부를 떼어서 시급으로 지급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당나라가 백제 영토가 자기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데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걸 지급함으로써 신라 지배층 내부의 그 분열을 획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신라로서는 그런 당나라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 영토 그 시급받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소정방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 탑의 아랫단엔 소정방이 새겨놓은 비문이 남아있다. 백제 점령의 정당성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대당이 백제국을 점령했다는 비문과 함께 백제 지역의 통치를 위해 5도독부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새겨놓고 있다. 네, 이 책은 중국 역사 지도집으로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서쪽은 이제 페르시아에서부터 중국 중심으로 들어와서 동쪽은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백제가 같은 동일색으로 중국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이 한반도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지금 만드는 지도에도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라를 도와 백제 점령에 참전한 소정방. 하지만 백제 점령 직후 당은 이미 백제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린 것이다. 삼국전쟁 시기 신라와 백제는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의 원병을 청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결국 백제는 이민족인 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소정방은 백제 통치 기반을 확립시켜 놓은 후 고구려 원정 준비를 위해 다시 당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 당의 식민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제 유민들은 거세게 봉기를 하게 됩니다. 3년에 걸친 치열한 투쟁. 결국 백제 부흥의 꿈은 당에 의해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에 놀란 당은 무언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부여융이었습니다. 소정방의 손에 의해 의자왕과 함께 장안으로 끌려갔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다시 데려와서 새 도독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것은 백제 유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직접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당의 책략이었습니다. 백제에 대한 새로운 통치 방식을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당은 이제 서서히 신라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갈등의 고울은 깊어만 갑니다. 과연 이 두 나라 사이엔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웅진도독부가 설치돼 있었던 공주 인근의 취리산. (664년) 이곳에서 웅진도독부의 주둔 장군이었던 유인원의 주도 아래 새로 웅진도독이 된 부여융과 신라왕 문무왕이 화해를 맹세하는 의식이 치러진다. 사료에 의하면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단을 그래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물을 차려 놓고 그 백마의 목을 쳐서 그 피를 가지고 입에다 바르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하늘에다 고하고 맨 처음에는
천신과 지신, 냇물과 이런 신한테 제사를 올린 연후에 그러한 맹약문을 낭독을 하고 그거를 따로 금괴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그거는 신라의 종묘에 갖다가 보관을 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제물들과 희생된 물건들은 그 제단의 북쪽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 결국 여기에서는 무슨 그러한 거창한 그러한 행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백마의 그 해맹이라고 하는 맹약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어떠한 그 더 큰 의의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큰 행사보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듭니다. 삼국사기엔 당시 맹약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 황제가 직접 내렸다는 조서,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고 선왕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며 백제 땅을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에 대해 서로에 대한 원한을 버리고 화해하여 우방이 되라는 강요를 한다. 이는 당 황제의 뜻이니 두 나라 모두 당의 속국으로서 이 맹세를 지키라는 내용이다. 회맹식. 중국의 황제가 자신의 제후국을 소집해 충성을 맹세케 하고 입에 백마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그 나라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신라로서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당의 속국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치욕적인 맹세를 한 셈이다. 이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을 그들의 백제의 왕들의 제사를 잇게 하고 또 영토를 보존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와 백제를 대등한 위치 관계에 놓고 이 기미 정책에 의해서 당나라에서 이 신라와 백제를 동등한 자격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바로 이 백마의 맹약 속에는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리산 회맹 전에도 당은 이미 신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663년 당은 신라에 계림 대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주 도독이라 임명했다. 신라에 계림주 도독부를 둔다는 것은 신라도 당의 영역이라는 당의 기본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 신라를 병탄하려는 당나라의 의도는 660년 백제를 공격할 당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백제를 점령한 후에도 소정방 군대는 바로 철수하지 않았다.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군은 이를 알아차리고 당군을 선제 공격할 작전을 짤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다.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의자왕과 대신들 그리고 병사 2만을 포로를 잡아서 당나라로 귀환했을 때 당고정이 소정방에게 묻기를 이왕이면은 신라까지 왜 정벌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소정방은 말하기를 신라의 왕은 어질고 백성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또 백성은 왕을 충성으로서 모시기 때문에 적은 나라이지만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아주 깊은 음모를 가지고 출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취리산 회맹 이후에도 당이 신라를 자극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지금의 서울 근처인 한성주의 현지 사령관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킨다. 이들은 하나같이 당의 사주에 의해 백제와 결탁한 혐의로 처형을 당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이 김춘추 즉 무일왕의 즉위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이었고 삼국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은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라 귀족층 내부의 어떤 분열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신라 전쟁에 그 귀족들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성주 도독을 역임한 사람들 또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기가 용이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를 차지하고 신라마저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는 당의 음모.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려던 신라는 오히려 자신마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백제와 신라를 차지하고 두 나라를 고구려 정벌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당의 음모. 그 사실이 노골화되면서 신라의 불만은 점차 쌓여갑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강대국인 당에 전면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채 이 양국 간의 긴장 상태는 팽팽히 지속되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신라와 당은 마침내 나당 동맹 10여 년 만인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고구려의 패망, 이것은 곧 당에게는 최종 목표 신라 하나만 남은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은 신라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바로 이 시점에 맞물려 소정방이 피살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소정방이 피살된 이 당교가 문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문경은 이 전쟁 지역이었던 고구려가 아닌 신라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소정방 군대는 이 전쟁 지역도 아니었던 신라 문경까지 내려와 있었던 걸까요? 소정방이 피살됐다는 당교 부근. 당군 주둔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이 일대로 저동리를 이걸 동리 이름도 다 떼딸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저게 떼밭입니다. 그래 지금은 모전이라고 띠밭으로 이래 되었지만은 대밭, 당전, 여긴 다방 이제 당군이 있었다는 데고 저 위에 저 모롱이를 뭐라냐면 대비탈이라고 이럽니다. 저놈들의 요새가 있던 곳이다. 대비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부 이 지역에는 그 사람들 얘기고 특히 그 당군이 못 살던 뒤에 지명이 이제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것이 두산 머리를 꺼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묻었다. 그래가지고 머리 뒀다 지금도 가지도 머리 뒀다 두산 머리매 우리 말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 내려가는 저 시내 있죠. 저걸 머리내라 합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피가 흘러가면서 내를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머리내 그래 두천 이게 두산 저게가 이제 대밭 여기가 떼다리 대방 전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나오고 당시 싸움터도 아니었고 고구려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왜 당군이 주둔하고 있었을까? 당교 근처에 있는 문경의 계림령. 문경과 충주를 잇는 고갯길이다. 오늘날엔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삼국시대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아달라 왕 3년인 156년에 국가의 간선 도로망으로서 계림령 길이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라가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했던 중요한 그 요충지가 되는 그러한 길목이 됩니다. 가령 이곳은 남한강 상류 지역하고 그리고 낙동강 상류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이 문경 지역과 충주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요충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라는 계림령을 넘어야만 한강 유역과 당항성에 이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머물던 당나라군이 신라로 오기 위해서는 계림령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소정방이 당교로 왔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신라가 백제 땅을 공격하자 당 황제가 노해 사신 김양도와 김흠순을 옥에 가두고 결국 김양도는 옥살을 하는 사건이다. 이처럼 그 당나라 측에서 신라 사신을 감금하는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당시 그 당나라가 의도했던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라의 정면 도전을 받아가지고 붕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의 땅에는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신라가 이제 점유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의 어떤 정면 충돌이 할까 이런 것이 이제 빚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나라 측에서는 신라에 대한 어떤 압박 이것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라의 그 기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당교 지역에 당나라 군대를 이제 파견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문경엔 신라 성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신라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모성도 신라 통일 전쟁 시기에 세운 성이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주월산인데 저 왼쪽에 보이는 계곡 쪽이 조선 때에 뜰보는 조령이고 오른쪽에 산 뒤에 있는 게 신라 때 뜰보는 계림령인데 다 두 쪽으로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 강 쪽으로 따라 내려가면은 낙동강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 계곡 이쪽 그 고개로 넘어가게 되면은 토천이라는 그런 길을 지나서 당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정방은 당시로선 신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고개 계림령을 넘어 당교 지역에 주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라 본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교라고 하는 것은 소백산맥 안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겠는데 이곳에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조정을 직접 압박하고 어떤 신라를 그 위기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태대에 가까이었던 김유신 장군 이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당교라고 하는 이 주변에서 신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를 이제 유인해가지고 괴멸시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이제 되는 겁니다. 김유신은 소정방을 살해하고 머리를 이 다리 밑에 묻었다. 아마 소정방의 머리가 묻힌 땅을 밟고 다니게 함으로써 신라군의 전의를 북돋우며 삼국 통일을 향해 약진해 가지 않았을까. 소정방이 피살된 시점에 즈음에 서해안에 당의 대규모 함선들이 출현합니다. 당나라 장군 설인귀가 대규모 선단을 진주해 놓고 신라 문무왕에게 공개적인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듣건대 왕은 사심이 발동하여 변경에 무력을 배치한다 하오니 신라를 위하여 중국이 군사를 일으키니 중국에 유익한 일은 적고 쓸데없는 일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충의를 다하다가 이제는 역신이 되었으니 왕은 사유를 모두 말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명백히 말씀하시오. 이 서한을 보낸 설인귀의 당시 직함은 계림도 행군 대총관이었습니다. 계림도는 바로 신라를 행군이란 대외 원정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인귀는 신라 공격의 총사령관인 셈이었죠. 바로 그런 신분으로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이것은 단순 외교 문서가 아니라 당이 신라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과 같은 셈이었습니다. 이에 신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신라 문무왕은 설인귀에게 답서를 보냅니다. 당 태종은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의 토지는 전부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토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648년 당시 김춘추가 원조를 청하러 당에 건너갔을 때 당태종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때 동맹 조건이 백제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와 당의 갈등은 바로 당이 이 약속을 어기면서 비롯된 거죠. 1만 명의 당 군사가 4년 동안 신라의 식량을 먹고 신라의 의복을 입었으니 모든 병사들의 가죽과 뼈는 비록 중국 땅에서 태어났으나 피와 살은 신라의 것이었다.
숙적이던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당은 신라의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라까지 삼키겠다는 당에 대해 이 문무왕은 토사구팽의 예를 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기 전까지는 사냥개처럼 심부름을 시키더니 들짐승이 없어진 지금에는 도리어 삶아 먹히는 사냥개에 박해를 당하고 있도다. 대규모 함선을 주둔시키고 신라에게 굴복을 할 테냐, 전쟁을 할 테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언은 신라가 전쟁을 각오하고 당에 거침없이 맞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는 7년간의 나당 전쟁에 돌입합니다. 경주 낭산 기슭에 있는 사천왕 사터. 신라 문무왕 때 세워진 큰 사찰이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노규 사천왕 상전. 사천왕은 불법 수호신이며 동시에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사천왕사의 건립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당나라 군사가 대거 신라를 침공한다는 정보가 신라 조정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조정에서는 이런 대책 회의에 부심을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명랑이라는 스님을 모셔와서 그 대책을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명랑 스님에게 물어본 결과 이곳 사천왕사 이곳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사천왕사라는 가람을 창건하게 되면은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 절을 창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천왕의 힘을 빌어 국난을 이겨내려던 문무왕. 하지만 미처 사찰이 세워지기도 전에 신라는 당의 침략을 맞는다. 당시 제대로 격식을 갖출 여유가 없던 신라는 우선 비단으로 절의 벽면을 치고 풀로 신상을 만든 후 사천왕전에 당군을 물리쳐달라는 염원을 빌었다고 전한다.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천왕사를 세움으로써 문무왕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켰던 것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군제 개편이 이루어진다. 백제 유민을 군사 조직에 흡수하고 각종 신무기들을 개발한 것이다. 군사력으로 징발하는 주민의 다양한 성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왕경인을 징발해서 충원하는 중당, 백제 유민을 충원하는 백금서당 등이 그 예가 됩니다. 또 신무기의 개발 혹은 무기 성능의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갈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장창으로 무장한 부대인 장창당, 또 노를 성능을 개량해서 만든 노당 등의 이런 신무기를 활용한 군사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이 문무왕 후반기, 즉 670년대 대당전쟁 과정의 군사적 대비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도가 깊은 그러한 개혁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여 인근에 있는 석성산성. 신라가 당과 최초로 전투를 벌인 지역이다. 669년 전쟁 준비를 마친 문무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웅진도독부를 총공격한다. 그리고 이내 백제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한다. 나당 전쟁 초반기 양상은 신라가 웅진도독부를 직접 공격하면서 고구려 땅에서 발생한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는 데 주력한다. 계유명 삼존 천불비상, 백제 유민들이 전쟁 때 죽은 조상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이 비를 건립한 사람들의 관직명에서 대사, 소사라는 신라관 등이 발견된다. 당시에 신라가 백제인들에게 관직을 수여했음을 알 수 있다. 673년에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본국에 있을 때 관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라 관등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백제 유민을 전체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가 백제 땅을 완전히 점령한 나당전쟁 후반기, 전선은 점차 임진강 일대로 옮겨온다. 당군은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원정을 단행하게 되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흡수하여 대항하게 된다. 거란, 말갈, 당 연합군은 임진강을 넘어 치열하게 공격을 계속했지만 격퇴당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탄강 유역의 매소성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전리 산성. 나당전쟁 때 최고의 격전이 벌어졌던 매소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한탄강을 통해 남하하려 했던 당에게 매소성은 중요한 요새였다. 지금 현재 여기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가 좀 중심이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몸돌만 지금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몸돌입니까? 예. 이곳에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 대전리 산성은 한탄강을 넘어오는 접근을 방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도 이 지역은 추가령 지구대로 회랑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험준한 지세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나지막한 이와 같은 산이지만 바로 그 단해를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그 위에다가 구분응선상에 이와 같은 산성을 지금 현재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근행이 이끄는 20여만의 당군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퇴각한다. 이로써 한탄강을 넘어 남하하려던 당군의 의도는 좌절되고 전쟁의 주도권은 신라연합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당시 당군은 이근행 휘하 당병과 그리고 말갈과 거란병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도 거란병과 말갈병으로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에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던 것이며 여기에 비하여 신라군은 초기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했고 이제는 도리어 신라군이 주동이 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흡수 통합해서 그들까지도 지원을 받는 이러한 연합체제의 효율성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작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전에 이어 나당전쟁 최후의 전장은 기벌포였다. 이곳에서 수십 차례의 해전 끝에 서해바다를 통해 한반도를 공략하려던 당의 의도는 완전히 좌절된 것이다.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이라고 하는 외세, 하나의 공동의 그런 그 타겟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대립된 감정보다는 하나의 민족의식이었는데 호소하고 그것을 보다 앞에 내세우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그 민족의식이 좀 더 살아나고 이것이 아마 투영된 게 대당 전쟁을 원활하게 한 아마 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60년 기벌포를 지나 이 땅에 온 소정방. 그러나 15년 후 바로 이곳에서 당은 고구려, 백제, 신라연합군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된다. 그것은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벌인 마지막 전쟁이었다. 나당 전쟁,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투입한 병력은 말갈, 거란군까지 포함해서 무려 20여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세계 최강의 부대를 신라는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20만 대군의 격파, 말 3만 880필 획득. 이 정도면 당나라가 다시는 이 땅에서 전투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인 것입니다. 기벌포에서도 20여 차례 해전 끝에 당군 4,000명의 머리를 베었다. 지상에 이어 바다에서도 당나라의 주력군을 완전히 경멸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당은 이 기벌포 해전을 마지막으로 백제에 설치했던 웅진도독부와 고구려의 안동도호부를 만주지방으로 철수시키게 됩니다. 애당초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 당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신라가 거대국인 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힘을 합쳐 같이 싸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신라를 도와서 당과 싸웠던 것일까요? 서로 적대국으로 싸워왔던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당이라는 외세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동료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3국 간에는 이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나당 전쟁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소정방 피살은 민족 개념의 성립이라는 역사성의 발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